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공격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5천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 계획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라파 공격에 반대하며 무기 수송을 보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 우리 돈 5,500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의회에서 608억 달러 안보 패키지 법안이 통과된 뒤 세 번째 지원안입니다. 이번에 보낼 무기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스팅어 대공미사일, 브래들리 장갑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수세에 몰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최대한 빨리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amping up its own domestic production of key capabilities like 155mm artillery, and we will continue to use supplemental funding to flow needed supplies to the Ukrainian military. 미국의 무기 지원이 끊긴 사이 러시아 공세는 점점 더 강화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를 향한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원을 약속한 F-16 전투기는 이르면 다음 달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것으로 보여 재개된 미국 지원과 함께 반격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Росія почала нову хвилю контрнаступальних дій на цьому напрямку. Україна зустріла їх там нашими військами, бригадами і артилерією.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송을 보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스라엘이 무기 수입의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지원 중단은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톱으로라도 싸우겠다고 말한 네타냐후 총리는 독립적인 무기 생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현지 시간 9일 라파 작전의 신중한 확장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 조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는지 여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고 익명 소식통을 토대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보 내각은 인질 석방 협상 노력도 계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거부에 따라 휴전 협상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중재국이 제시한 휴전 방안에 수정안을 내는 형태로 사실상 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협상 전략을 재검토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미국 국무부가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미국 언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의회에 이 같은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낼 경우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현 상황을 매우 비판적으로 서술하지만 국제법 위반 위험이 있는 무기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공표한 국가안보 각서를 이스라엘이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투표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 권리를 부여하는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유엔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반발해 단상에 선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헌장을 파쇄기로 갈아버리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이 부결된 뒤 3주 만에 열린 유엔 총회. 안보리가 팔레스타인 가입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인 143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Draft Resolution A/ES10/L30/Rev1 is adopted. 현재 옵서버인 팔레스타인의 정식 가입은 안보리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신 총회는 팔레스타인에 투표권만 빼고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은 올해 가을 유엔 총회부터 발언권, 의제 제안권, 총회 산하 국제회의 참석권 등을 갖게 됩니다. Famine is settling in by design and by the decision of the Israeli government, killing the most vulnerable among our people, children and women.
이스라엘 대사는 테러 집단에 특권을 주는 건 유엔 헌장에 어긋난다며 실제로 헌장을 파쇄해버렸습니다. So that you can see exactly what you are inflicting upon the UN Charter with this destructive vote. This is 이스라엘을 포함해 미국 등 9개국이 반대했고 영국과 독일 등 25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내 지위 강화가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이국가 해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외교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지만 가자 지구에서는 여전히 무고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잇따라 강경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와 펜실베이니아대에 경찰이 투입돼 농성장을 철거하고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시간 10일 새벽 MIT 캠퍼스에서 반전 시위대가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고 농성자 1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펜실베이니아대에서도 경찰이 해산을 거부한 농성자 30여 명을 연행했으며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자사가 보유한 항공기 5대를 미국 방위산업체에 매각한다고 공시했죠. 이 비행기는 핵 전쟁이 터진 날에 공중에서 미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둠스데이 플레인, 우리말로 최후의 날 항공기를 만드는 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한항공은 항공기 5대를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시에라네바다 측에 9,183억 원에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기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라네바다는 지난달 26일 미 공군이 생존 가능한 공중작전센터를 생산할 사업자로 선정한 업체입니다. 생존 가능한 공중작전센터는 둠스데이 플레인, 최후의 날 항공기로 불립니다. 핵 전쟁이 터지거나 임박한 상황에서 공중에서 미군을 지휘 통제하는 항공기로 E-4B 나이트워치가 별칭입니다. 핵 폭발에 따른 충격과 열기, 방사선, 전자기 펄스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고 기내에 각종 첨단 통신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외신들은 시에라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를 사들인 이유가 바로 이 최후의 날 항공기로 개조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매각한 기종은 보잉 747-8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이 현재 쓰는 E-4B는 보잉 747-200 기종을 개조한 것인데 1980년대에 도입된 낙후한 것이라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747-8은 지난 2010년대 초반에 도입된 기종으로 747-200보다 크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시에라네바다가 대한항공의 중고 여객기를 구매한 이유는 보잉이 더는 747 기종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시에라 측에 내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항공기를 넘기면 시에라 측은 사업비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36년에 새 최후의 날 항공기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승객 20여 명을 태운 버스가 강에 빠지는 사고로 7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후 1시쯤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부 아드미랄테이스키에서 버스 한 대가 모이카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물에 빠져 숨졌고 다른 승객과 운전기사 등은 구조됐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버스 운전기사는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이 아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여객열차가 다른 열차와 충돌해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전 승객을 태운 열차가 팔레르모역 인근 철교 위에서 자재 운반용 철도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열차는 사고 충격으로 탈선했지만 다행히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승객 1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이 가운데 3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밤사이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석 대가 연달아 부딪혀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또 경기 김포에서는 가구단지 창고에서 불이 나 노동자 5명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출동한 구급차 옆으로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들이받친 차량의 뒷면은 사고 충격으로 잔뜩 구겨졌습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하익동 근처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건 어제 저녁 7시쯤. 충격으로 밀린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추가로 부딪히면서 SUV 운전자 30대 A씨를 포함해 2명이 다쳤습니다. 모닝 차량을 후기 추돌을 하면서 코나는 이제 전복이 됐고요. 모닝이 이제 그 추돌 당하면서 앞으로 약간 밀리면서요. 앞서 있던 올란도 차량 뒷부분과 접촉됐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대에 1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하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김포에선 2층짜리 가구단지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가 모두 탔는데 근처에 있던 노동자 5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충북 청주 복명동 일대에선 흙탕물이 섞인 수도가 공급된다는 신고가 20여 건 접수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들이 긴급 조치를 벌여 곧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됐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흙탕물 수도 논란을 빚은 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이어 3번째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라인 야후 사태를 촉발한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노골적이었던 반면 우리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이 진출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두 차례 행정 지도를 앞세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추출 시도는 적극적이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委託先から資本的な支配を相当程度受ける関係の見直しを含め、親会社等を含めたグループ全体での検討を実施し、検討結果を具体的に報告することなどの措置を講ずるよう求め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일본 정부의 기세를 등에 업은 라인 야후는 네이버를 노골적으로 흔들어댔습니다. 我々からの要請内容で言いますと、おっしゃる通り、ソフトバンクがマジョリティを取る形での変更というのが大前提となります。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처음부터 신중 모드였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모두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데 머물렀습니다. 언론의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정부가 원론적 입장에 머무는 사이 네이버 추출 시도는 일본 정부의 구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국인 이사가 물러나게 되면서 라인야후 이사회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후 라인야후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뒤늦게 네이버도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의 두 차례 행정 지도를 포법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합니다. 나아가 정부가 이번 대응에 소극적일 경우 앞으로 우리 기업이 서비스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이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영진 해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앞서 민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민희진 대표와 측근들로 구성된 어도어 경영진이 이사회를 통해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총에 오를 안건은 하이브가 요구해온 민 대표 등 기존 경영진 해임과 새 경영진 선임. 관건은 지난 7일 민 대표가 하이브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입니다. 오는 17일 신문이 진행되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임기 5년이 보장된 만큼 자신을 해임하려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의 경영권 탈취, 내부 자료 유출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한 해임은 타당하다고 맞설 계획입니다. 법원이 민 대표의 신청을 기각한다면 하이브는 80%의 지분을 토대로 경영진을 교체한 뒤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히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뒤 그룹 뉴진스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경영진 교체가 불발된다면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뉴진스의 컴백 활동과 맞물려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충돌은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어도어 직원이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광고주에게 직접 수억 원을 받는 등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고 민 대표 등이 이를 묵인했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업계 관례일 뿐이라며 하이브의 강압적인 감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여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연기될 가능성과 맞물려서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지도 커지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최대 관심사는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하느냐인 겁니다. 애초 6월 말 7월 초에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린다는 계획이었지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보다 한 달은 늦춰질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최소한도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돼요. 6월 말이면은 5월 한 20일부터는 전당대회가 착수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요. 비대위원 인선과 당원 투표 100% 전당대회 룰 변경 논의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단 건데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황 위원장을 겨냥해 그렇게 한가로우냐며 날을 세웠고 황 위원장을 직접 추천한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비대위의 애초 목적과 다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그 지도체제를 통해서 당의 혁신을 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민감한 반응이 잇따르는 건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설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표 선거가 미뤄지는 만큼 정치 복귀를 위한 정비 시간을 벌 수 있고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와달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한 지지층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년 넘는 교분을 강조하면서 정치인 한동훈을 언급한 게 한 전 위원장의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제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내 주류인 친윤계 인사들도 총선 기간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문제 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설을 반기지 않는 기색이 짙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선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를 함께 치른 비대위원, 당직자 등을 만나며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전열 정비가 더디단 점에서 확고한 팬덤을 가진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전당대회 출마 요구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복귀를 둘러싼 논란만큼이나 당권 경쟁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월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내용으로 A씨는 이 의혹을 최초 제보자에게 언급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조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조국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22대 국회 초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축사에 나선 조국 대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에 임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찾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건 시대적 책임이라며 호응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검사 범죄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잘못해도 다 자기들이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총선 승리로 모두 183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차기 국회 원구성 즉시 검수완박 입법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범죄 대상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번엔 남은 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보관입니다.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복수심과 법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권력을 남용한다며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경찰 업무 과중, 수사, 재판 지연 등 부작용도 여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치 검찰이 미워서 검찰 걸 뺏어갖고 싹 반대 다 나눠주고 이런 방식으로 검찰에 대한 보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권에서는 새 국회가 시작된 뒤 6개월 안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체계 파괴라고 맞서고 있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과거의 갈등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연등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울 도심권 주요 도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흥잉지문부터 종각 구간에서 연등 행렬 준비와 시설 복원 작업을 위해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또 연등행렬이 시작되는 동국대 입구부터 흥행지문 구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종각과 안국동 사거리 구간은 자정까지 교통을 통제합니다. 자력으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 없는 토트넘이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벌리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300경기에 나와 120호골을 터뜨렸지만 팀의 4연패로 웃지 못한 손흥민 선수가 팀 연패를 끊는 골을 터뜨릴지도 주목됩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손흥민에게 벌리는 기분 좋은 기억이 많은 팀입니다. 지난 2019-2020 시즌 70m 드리블 끝에 성공시킨 골은 아직까지도 손흥민의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3경기를 남겨둔 토트넘이 4위 빌라를 따라가려면 더 이상 지면 안 됩니다. 토트넘은 벌리전 다음에는 맨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셰필드와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반면 빌라는 리버풀과 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토트넘과의 승점 차는 7입니다. 토트넘이 3승, 빌라가 1무 1패를 하거나 토트넘이 2승 1무, 빌라가 2패를 해야 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벌리를 상대로 해트트릭도 기록했습니다. 9경기를 남겨놓은 리그 19위 벌리는 이번에 토트넘에게 패하면 강등이 확정됩니다. Now is the time we facing really tough moments, but I think we gotta keep work hard, heads up, and you take the pain and you take the defeat and you have to move on. 부상에서 회복된 뒤 2경기 연속 골을 넣은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 출전합니다. 황희찬은 부상 공백에도 올 시즌 리그에서 12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이번에도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옵니다.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8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수도권은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는 오늘 밤 서울과 경기 북부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6.3도, 대구가 16.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26도, 대구가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